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다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3차 유행이 현실화했다는 우려 속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됐는데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다시 300명대로 는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지금이 정점이 아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계신데 교수님 보시기에 현재 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추이는 지금 3차 유행이 시작되는 그런 추이로 볼 수 있고요. 시작되는 단계다. 네, 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유행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의 수치를 해서 좀 우리가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대처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지난 2차 대유행이 8월 달로 이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8월 달에 전체 한 달 전체 환자 수가 5,642명이 나왔습니다. 한 달. 예. 네, 근데 지금 오늘 24일 기준으로 현재 4,842명이 남아서 이제 800명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의 증가 추세를 보면 11월이 끝나면 분명히 8월 달보다는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미 2차 대유행을 넘어서 3차 유행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세계적인 이런 3차 대유행의 지금 추세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되고 네. 이런 3차 유행이란 부분은 세계보건기구나 많은 학자들이 전망하듯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1, 2주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그런 최소한 2달간의 이상의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준비와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11월 말까지 상황을 봤을 때 8월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크고 이것보다도 지금 내년 1월, 2월 장기적으로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지금 1.5단계가 시행되다가 오늘부터는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그럼 단기적으로는 언제부터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이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2주가 지나야 이제 효과가 거의 100%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주 초나 다음 주 중순 정도 되면은 추세가 관리가 되는 추세로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우리가 과거처럼 100명대, 100명 이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전제로 어떤 이 방역 정책과 사회적 거리 정책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어쩔 수 없이 겨울이라는 이런 계절적 특성과 또 3차 유행이라는 또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충분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예외가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참 이 부분 오늘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제일 걱정이 당장 수능일까지 조금 진정이 될까 이 부분이에요. 지금 고3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당연히 고3 수험생을 둔 혹은 수능 시험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예. 그래서 외부인과의 접촉은 절대로 자제하고 추가적인 어떤 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모든 행위는 좀 자제해 주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겠고요. 수능 시험까지만 모든 것이 아니고 수능 시험 이후에 이제 학생들 간의 모임이라든지 또 가족 친지 간의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지 그리고 또 수능 시험 이후에도 학원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험 공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수능 시험과 대입과 관련된 방역 정책을 딱 집어서 핀셋처럼 방역 정책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 마련도 조금 보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일단 지금 수능 대책은 잘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수능 이후의 방역 대책도 뭔가 좀 꼼꼼하게 또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지난번에 중등 임용고시 시험 봤을 때 이때는 준비가 잘 안 돼서 확진자 수십 명이 이제 시험을 못 보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능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확진자 다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중매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교육부가 했고요. 설령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혹은 발열자가 나오더라도 별도의 격리 공간에서
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위해서 서울의료원과 예. 또 유스호스텔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격리 시설에서도 격리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선생님들의 또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수험표 확인이나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뭐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예. 이런 방식을 여러 가지 고민해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능 이후 방역 대책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앞서 해주셨고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도 1, 2차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키즈 카페, 뭐 사우나 이런 일상적 공간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볼 텐데 지금 군 부대에서도 30명 넘는 감염이 확인됐거든요. 경로도 알 수 없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점이 지금 바로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이죠. 예. 즉 지역사회 감염은 조용한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통해서 한두 분 감염자가 나온 건 사실 방역 당국의 눈에 띄기에 좀 어렵습니다. 무증상 감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명, 10명의 집단 감염의 형태가 나타나면 이제 방역 당국에 포착이 돼서 조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감염이 지속적으로 당분간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도 매주 1주간 이 방역 위험도, 감염 위험도 평가를 해서 결과를 질본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난주에 1주간의 이 방역 위험도 1주간 평가했을 때 소위 방역망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이 퍼센테이지가 46.9%로 떨어졌습니다. 즉 50%가 가량은 이 방역망 내에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라는 뜻입니다. 즉 추적 역학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소리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은 지금 아마 다 아시다시피 이 젊은 이 층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는 성인 계층에서 활동이 이 감염이 증가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방역 정책, 즉 추적, 감시, 통제, 격리에 따른 이런 역학조사 위주의 감염 정책에서 이 조기적인 선제적이고 조기적인 대량 진단을 통해서 환자를 빨리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 확산을 막아내는 방식으로 이 방역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사망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8월 달에 사망자분이 23분이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사망자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후에 사망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89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가 11월 현재 45명입니다. 이제 12월 되면 사망자 수가 급증할 겁니다. 사망자 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와 의료계와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전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서 이걸 줄이는 데 주목을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적해서 따라가서 잡아내는 거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 이걸로는 대응이 안 된다.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선제적인 대응의 방법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리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선제적이고 대량의 방법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량의 방법으로. 예. 그럼 뭐 신속 키트 같은 걸 활용해서 뭐 조금 많은 집단에. 네,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도 지난주에 PCR 검사를 통해서 독감과 이 코로나19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 키트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승인도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사를 이제는 특정 조건에 진단 기준에만 들어온 사람만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심이 되는 사람은 모두 다 검사할 수 있게 감기하고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독감이 유행하는 시절에 독감의 증상이든 감기 증상이든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량 검사를 해서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잘해서 여러 가지 치료 역량을 증가시켜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방역 정책의 전환의 두 가지 큰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료 체계 부담을 키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그 2월, 3월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병원이 감염이 일어나면서 병원이 폐쇄되고 그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점만 이제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전면적인 의료기관 봉쇄가 되지는 않고요.
의료기관에 감염이 시작된 곳에 위주로 해서 감염 거기가 주로 봉쇄를 하고 바로 예. 소독 절차를 거쳐서 이틀에서 보통 3일 내로 예. 보통 재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공백 자체는 과거와는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괜찮은 편인데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응급실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랬었거든요. 이건 좀 개선이 됐단 말씀이신 네, 거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면적인 봉쇄, 그리고 기한 없이 봉쇄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 환경과 사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소독이 끝나고 나면 원칙적으로 48시간 후에 재개장이 가능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지 의료진이 이제 접촉자가 돼서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 14일간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마스크와 보호복을 정확하게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PCR 검사에서 음성 나오면 격리 자체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전면적인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보완이 돼 있다, 대처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젊은 층 무증상 감염이 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역 당국이 3차 항체가 조사라는 걸 했는데요.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입영 장정의 항체 양성률이 일반 국민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높게 나왔다는 점인데 일단 이 항체가 검사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그 항체가 검사는 감염이 되고 회복된 이후에 예. 나타나는 면역 항체를 의미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증상이 없고 전혀 관계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8천 명이 넘는 그 입영 대상 장병들을 젊은 층에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25명이 나왔고 항체 양성자 그중에 10명은 이미 진단됐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15명이 진단이 되지 않고 몰랐던 사람 중에서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의 어떤 그 규모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수치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근데 그 규모가 과거에 이 전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서 했던 그때는 연령층이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께 다 같이 있었는데 그런 전체 연령층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항체 양성률이 높았다라는 뜻에서 아무래도 젊은 층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부분도 많고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단되지 않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번에 그 실마리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조사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젊은층 무증상 감염에 대한 어떤 경보를 좀 울릴 수 있는 이런 수치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젊은층은 이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할머니 또 할아버지 집에 있는 위험한 또 아프신 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늘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백신하고 치료제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네. 미국 백신 책임자가 내년 5월쯤이면은 집단 면역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네, 아주 희망적인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전망을 한 것은 지금 화이자 백신이 이제 미국 FDA의 식약청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승인 신청을 냈고 12월 10일 경이면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사 결과나 3상 임상 시험 결과를 충분히 자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문제가 있다면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내지도 않겠죠.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다면 바로 11일 다음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미국 인구의 60%에 70%가 접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을 내년 5월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 인구의 60에 70%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거니까 최소한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그런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 내 여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백신이 만약에 나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맞을 수 있다면 맞겠니라고 물어봤을 때 안 맞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하다, 새로운 것에 대한 이런 불안 심리를 좀 해소해야 이런 집단 면역도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된 게 한 달 전에 미국 퓨어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국민을 상대로 새로운 백신이 나오게 될 때 맞겠느냐는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40% 정도가 좀 기다려서 맞겠다고 한 결과가 있었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은 국민들과 이 백신의 막연한 불안감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위해 소통 전략 마련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추해서 우리나라도 내년에 백신 접종이 보편화되기 이제 시작된다면 국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세부적인 전략을 미디어계와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준비를 세심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심해서 준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이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게 제일 좋은 백신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